테이퍼링이나 이런 걸로 해서 방향이 잡아주면,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실적장으로 완전히 돌아서거든요. 소형주 중에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던 애들이 아직까지 많거든요. 그런 애들하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쉬었던 대형주하고 이 두 개가 이제 다음번에 갈 때는 좀 가겠다. 자, 그럼 이번엔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소장님도 투자를 왕성하게 하시고. 네. 지금 너무 많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철강주에 지금 올인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근데 요즘 그때 방송 나오고 나서 철강주의 흐름이, 근데 사실 철강주만이 아니라 모든 대형주의 흐름이 지금 안 좋단 말이에요. 다 안 좋았죠. 예, 연초서부터 지금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네. 이게 뭐 계속 자산 가격이 뭐 버블이 좀 끼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네. 오히려 좀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대형주 중심으로. 네, 속상하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다시 확 이렇게 오를 어떤 반전의 그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온다고 봐요. 어떤 사유로 그런 게 올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자체가 경기 민감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경기 민감 섹터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뭐 성장주 사실 별로 없어요. 다음 뭐 이런 정도가 지금 이제 뭐 네이버 이런 게 성장주긴 한데, 그건 이제 우리가 좀 실적 성장주라고 하긴 하지만 그 성장주 대장들이고 바이오 이런 게 좀 있고 하지만 그래도 큰 거는 이 경기 민감주 쪽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는 항상 피크아웃의 저주에 걸려요. 예, 삼성전자 1월 달에 피크 찍고 난 다음에 피크아웃 저주 걸렸잖아요. 그리고 조정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고 최근에 한번 왕창 또 빠질 때는 그 모간 스탠리가 그 전에 그 맞췄던 팀들이 그대로 와서 똑같이 얘기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 18년도에. 네. 그 맞췄던 애들이 똑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놀래서 다 팔은 거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때 외국인 셀코리아 한 규모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판 규모하고 똑같아요. 삼성전자 하루에 3,100만 주 팔 때, 그 전에 뭐 1,000만 주 팔고 3,000만 주 팔고 뭐 2,000만 주 팔고 막 이럴 때 하루에 그것도 그 규모, 그때 외국인 매도 규모를 삼성전자 매도, 하이닉스 매도 규모 합치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게. 그거 판 건데, 얘들이 이제 아직까지 피크아웃에서 저주에서 못 벗어났고, 다음에 다른 뭐 철강, 화학, 뭐 전부 다 피크아웃의 저주 아니에요? 그렇죠. 다 피크아웃. 지금은 좋지만 다음 분기, 다다음 안 나쁠 분기는 거야. 안 좋을 거야. 네. 근데 얘들은 뭐 다들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기 민감주니까. 얘들은 항상 피크아웃이 나오는 애들이고 원래. 그러니 정상적으로 봤을 땐 주가가 많이 올랐네? 이게 피크아웃일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언제가 피크아웃인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피크아웃은 피크아웃 끝나봐야지 알아요. 무슨 정말 피크아웃 맞출 수 있는 분 있으면 그러면 가서 로또 사면 돼요. 여기서 이게 증권방송을 갈 필요도 없어. 로또 사든지 아니면 미아리에 점집 딱 내는 순간 그냥 대박 나요.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그건 지나봐야지 알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경제연구원에 있어서 실물 경기를 좀 더 잘 본다고. 이 피크아웃이라는 건 언제 나타나느냐. 이 소비가 꺾여야 피크아웃이잖아요. 그렇죠. 앞단에서 결국은 이게 소비가 꺾어야 버블이었냐고 꺼지는 거잖아요. 근데 소비가 계속 살아나는 한은 피크아웃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는 그쪽에서 오고요. 또 하나는 어떠냐면 공급에서 와요. 공급이 갑자기 설비 증설을 대폭으로 해대면 공급이 늘어나면서 피크아웃이 와요. 근데 예를 들면 반도체 과점 산업이잖아요. 네. 지금 대대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지금 있는 업체들께 삼성전자 뭐 이런 데가 다음에 대만의 TSMC 이런 데가 공급을 늘리고는 있는데 이미 과점 산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늘리거든요. 이게 대폭으로 막 그냥 말하자면 때려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대폭으로 늘어날 동네도 아니고 앞단의 수요는 지금 미국 실업률 5.2인데 지금 피크아웃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실업률 3 가면 피크아웃이에요. 확실해 그거는. 그렇죠. 다음에 화학. 화학은 공급 증설 이슈가 좀 있긴 있었지만 그 정도 가지고 좀 피크아웃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 뭐냐?
이 첫째, 항상 피크아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심, 그것 때문에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상반기까지 주가가 너무 달렸잖아요. 그렇죠. 조정 한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울고 싶은데 뺨 맞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울고 싶을 때 이 뺨 때려주는 논리가 항상 피크아웃이거든. 이게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이제 그 미국의 테이퍼링 아직 지금 테이퍼링 시작을 안 해서 이게 시작을 해줘야 시장이 방향을 잡고 갈 텐데 이 시작을 안 하고 계속 늦추고 있으니까 이렇게 순환매 장세도 돌고 그것도 끝나서 이제 종목 장세도 돌아와 버렸잖아요. 네. 정말 지루한 시장이 왔는데 테이퍼링이나 이런 걸로 해서 방향이 잡아주면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실적장으로 완전히 돌아서거든요. 실적장으로 돌아서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형 경기 민감주들 실적을 내는 애들 충분히 지금 조정받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받았거든요. 네. 이제부터는 그쪽이 갈 타이밍이 조만간 내에 온다. 뭐 테이프링 시작할 테니까 그렇죠. 조만간 내에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는 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지금 얼마나 속쓰리겠어요. 그렇죠. 하이닉스, 뭐 네. 현대차 다 하이닉스 마찬가지. 현대차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또 석유화학 갖고 계신 분들, 거기는 피크아웃 논리도 정말 진하게 걸렸어 거기는. 설비 증설도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다 실적 돌아선다고 봐요. 실적 잘 나올 거라고 보고 다 좋고 오히려 아직 좀 걱정되는 거는 자동차. 자동차. 크게 반도체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나네요. 자동차 반도체. 하긴 뭐 저 일론 머스크까지 뭐 힘들다고 할 정도니까. 힘들죠.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는 저 자동차 반도체 중에서도 좀 고급 사양의 칩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뭐 조금 더 힘들 것 같고요. 그나마 잘 대응하고 있는 게 우리 현대차인데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어서 물건을 더 많이 만드니까 더 잘 팔리고 이러긴 한데 현대차도 뭐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현대차 얘기 한번 말씀드릴 때 현대차 그 고위급 임원하고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최근에도 또 몇 번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 있으니까 물어봤는데 반도체 보유 고객가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첫째. 다음에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 반도체 그 TSMC가 찍어내주면 다 되는 거로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거 말고 어서 딴 데 이상한 데서 찍은 반도체 가지고 예를 들면 저기 인도네시아 이쯤에 가서 거기서 부품을 조립을 해서 그거를 모비스로 공급을 하면 모비스가 그거를 여러 개 뭉쳐가지고 큰 부품을 만드는 거야. 근데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다 지금 코로나로 난리가 나서 여기가 부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코로나 문제가 또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 뭐 조금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자동차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겠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시간 지나면 다 해소되는 문제니까 자동차에 물려 계신 분들도 그냥 마음 편하게 계셔도 되겠다. 이게 시간만 기다리시면 되니까. 아니 우리 저기 철강주에 올인하시고 지금 버티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게 실감이 가죠. 위안이 돼. 아니, 위안돼요. 위안이 돼요. 이제 철강주 우리 한 소장님도 뭐 물렸는데 뭐 이러면서. 근데 저는 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철강주들 다 빠졌었잖아요. 네. 전 그때도 마이너스를 안 갔어요. 그전에 싸게 샀으니까. 싸게 사놓고 그동안 이제 많이 좀 벌 수 있었던 거를 팔고 나갔으면 꽤 많이 버는 거였는데 팔고 나갔으면 지난번 피크 때 5월 11일 이때 피크 때 그때 잽싸게 재빨리 팔고 그냥 완전히 나가버렸으면 수익률이 그래도 한 40% 이상 됐죠. 근데 이제 그때 팔길 잘 팔았다가 다시 반등해서 가길래 다시 사가지고 조금 더 싸게 산 거밖에 안 돼가지고 그다음에 다 내려온 걸 두들겨 맞았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간 적은 없어요. 저는 마이너스 간 적은 없고 지금 다시 올라오는데 철강도 마찬가지예요. 뭐 앞단에 수요가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건설 좋죠. 조선 요즘 8월달 수주 중국 제끼고 우리 57%를 했잖아요. 그렇지. 조선 좋죠. 다음에 또 많이 들어가는 게 자동차만 자동차는 전 세계적으로는 안 좋지만 그래도 우리 현대자동차가 선방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고
다음에 가전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가전 이런 쪽도 그런 대로 실적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우리 그 철강은 나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조선향 후판 가격 중국에서 물건이 못 넘어오잖아요. 지금 못 넘어오니까 조선 후판 가격도 지금 비싸게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적은 정말 유사일에 처음 보는 실적이다. 근데 그러면 철강주들이 조금 최근에 좀 가는 듯한데 왜 또 주춤하냐? 이거는 피크아웃 그 저주도 있고요. 다음에 중국의 저주가 아직 안 풀렸어. 그래서 중국 애들이 물건 풀어내기 시작하면 이건 또 박살나는 시장이니까. 그렇죠. 그게 항상 다 불안한 거예요. 저도 그거 보면서 중국 애들 맨날 그 읽지도 못하는 한자로 써 있는 중국 사이트 들어가서 얘들 지금 가격 동향부터 시작해서 정책 동향 다 보거든요. 근데 다들 그게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중국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무너졌었으니까. 그 다 석유화학도 무너지고 철강 무너지고 다 중국에서 무너졌잖아요. 근데 중국이 다행히 아직까지는 뭐 자기들 원래 기존 정책 스탠스를 바꾸는 모습은 안 나와서 아 이건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다른 대형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분명히 기회는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면 대형주는 대형 경기 민감주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미 충분하게 가격도 빠졌고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고 고점 대비 30% 이상씩 다 빠졌어요. 그러면 가격 조정 끝난 거고요. 그다음에 기간 조정은 빨린 거는 삼성전자 1월부터 시작했고 아무리 늦어도 5월 달 정도까지는 다 피크아웃이라고 다 쳤거든. 지금까지 몇 달이에요. 기간 조정도 충분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시장이 가면 전 양극화될 거다. 초소형주하고 완전히 대형주하고만 가고 중간에 있는 주식들이 못 갈 것 같아요. 중형주들. 중형주가 그동안 잘 갔잖아요. 그렇죠. 중소형주들 많이 갔죠. 네, 중형주들이 많이 갔는데 소형주 중에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던 애들이 아직까지 많거든요. 그런 애들하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쉬었던 대형주하고 이 두 개가 이제 다음번에 갈 때는 좀 가겠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좀 참고만 하시고요. 네. 근데 어쨌든 마음의 위안은 받으셔도 됩니다. 저도 지금 몇 달째 물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거의 시발점은 외국인들이 사주는 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외국인이 언제 돌아올 것이냐. 결국 이제 환율이 또 걸려 있는 문제인데 네. 한국은행에서 한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네. 어쨌든 원화 강세 요인이니까 네. 그때가 좀 되지 않겠느냐.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미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나온 환율이 지금 환율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네. 무엇가 외국인들의 매수를 촉발시키는 트리거가 될까요? 일단은 그 환율은 저는 그 후행 지표라고 보지 선행 지표라고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외국인들의 매수를 트리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외국인들이 매수하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는 거다라고 봐요. 근데 뭐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아무 상관없어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원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네. 예, 미국의 영향이 훨씬 커요. 환율은. 미국이. 미국하고 중국 영향이에요. 우리 원화는 중국에 타이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미국 애들이 중국 위안화에다가 해지를 걸으려면 중국 위안화 해지 수단이 없잖아요. 그렇죠. 원화가 같이 동조화돼서 움직이니까 원화에다 해지를 걸어버리거든요. 위안화에 걸 거를. 그래서 위안화하고 다음에 미국 달러화 사이에 훨씬 더 많이 연동돼 있지. 한국은행은 그런 면에서는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 거는 환율에 관해서는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언제 돌아오냐, 이 외국인이 언제 돌아오냐. 지금 일단 미국 시장이 좀 재미없어야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미국의 주가 혹은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시점? 그냥 미국 주식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아야죠. 네. 미국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그다음에 재밌는 데가 어디예요? 유럽이 항상 미국보다는 한 6달 정도 후행이니까 유럽 경기가 좋잖아요, 지금. 그렇죠. 유럽이 항상 후행이거든요, 미국보다. 그래서 지금 유럽 가서 많이 놀잖아요. 외국인 자금들이 유럽 많이 갔고 다음에 지금 일본으로도 많이 갔죠. 미국 빠져나오면 그다음에 보는 데가 일본을 보니까 일본 많이 갔죠. 그럼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올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엔 조금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일단 중국이 전체가 피크아웃이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중국이 좋아야 우리가 중국으로 물건 벌어서 중국에서 세계로 가는 건데 그렇죠, 중국이 중간재니까. 피크아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같이 묻어서 지금 좀 힘들고 그다음에 뭐 대형주들 뭐 이런 거 일단 미국이 좀 안 좋아져야 되는데 미국이 안 좋으면 미국 주식시장 안 좋으면 우리도 같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미국이 좀 안 좋아지고 우리는 근데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게 좀 덜 할 거예요. 미국보다. 왜냐하면 미국은 조정 없이 달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럼 미국이 10% 정도 빠지는 조정은 올 거라고 보는데 미국이 10% 빠지면 우리 3천 밑으로 그래도 안 깨질 것 같아요. 나는 우리가. 그 정도는 한번 갔다 왔잖아요. 벌써 3천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조정받고 가면 우리 뭐 충분히 조정받는 것 같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달릴 때 그때가 이제 우리 시장이 좀 잘 달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시기적으로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잠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제가 로또를 사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일단 중국이 부양책이 좀 나와줘야 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보니까 소비자 CPI 물가지수 나온 거 보니까 뭐 1%대? 그러니까 뭐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이거 피크아웃이 정말 그럴 듯한 논리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CPI는 영향 받을 거예요. PPI가 높기 때문에 CPI로 갈 거예요. 아 지금은 낮지만 네. 올라올 거다. 네, 갈 거예요. 갈 거라고 보셔야 되고 중국이 CPI가 낮게 나오는 건 지금 다른 걸 다 때려 잡아버렸잖아요. 저 규제. 네. 그러니까 CPI하고 PPI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PCE 물가하고 연준이 네. PCE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PPI 물가가 이제 생산자 물가잖아요. 네. CPI 소비자 물가인데 CPI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소비하는 소비 품목이 사과 하나, 배 하나. 네. 이게 소비 품목의 비율을 정해놓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금반지 빼가지고 금반지 물가다 이러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사과 하나, 배 하나를 소비한다고 전제를 하고 배값은 똑같아요. 근데 사과값이 2배로 뛰었어. 이게 생산자 물가가 이제 2배로 뛴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몇 달 뒤에 이제 그 소비자 물가로 넘어와요. 배값으로. 그러니까 넘어오면 사과값은 2배고 배값은 제자리니까 평균 내면 물가 상승률은 50%. 그죠? 이게 CPI 물가예요. 이 베스켓을 정해놓고 뭐 돌반지 몇 퍼센트, 자동차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쫙 다 정해놓고 이쪽에서 이제 물가가 온 거를 갖다가 거기에 그 비율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그게 소비자 물가 CPI. 네. 그러니까 사과값 2배 되고 배값 그대로면 CPI는 50%. 네. 근데 PC 물가는 달라요. 네. PC 이게서 CPI는 PPI에 연동된 물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PC 물가는 개인 소비 지출이잖아요. 네. 개인 소비 지출은 예를 들면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사과값이 2배로 뛰고 배값이 똑같으면 저는 배를 2개를 먹어버리지 사과를 안 먹어요. 네. 소비를 바꾸거든요. 그렇죠. 사과값이 너무 뛰면 사과 안 먹고 바나나 사 먹어요. 바보예요. 왜 비싼 사과를 뭐 사과 안 먹으면 뭐 사과 못 먹어 죽은 귀신이 있나 그렇죠. 조상에? 딴 거 먹으면 되지. 네, 딴 거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물가가 그 CPI 물가하고 PCE 물가가 같이 가지를 않는 이유가 여기 5.4 나오면 이것도 5.4 원칙적으로 5.4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 4.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소비자들이 그런 걸 바꿔버리거든요. 교체하거든. 그래서 그게 안 나오고 이게 사실은 수요 견인 물가거든요. 근데 이 CPI는 그렇기 때문에 PPI가 9.5잖아요. 6달 뒤면 이게 올라오죠. 뭐 한 5가 됐든 6이 됐든 5, 6까지는 안 오고 뭐 한 2나 이렇게는 오죠. 왜냐하면 이런 거죠.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제가 철강주니까 철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마음 아프실까 봐. 마음은 많이 아프긴 한데 철강석 가격이 2배로 오르면은요. 네. 예를 들면 그게 제철소로 가면 이건 2배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제철소로 가면 철광석이 차지하는 원가가 예를 들면 한 2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100% 오르면 여기 오면은 물가가 이제 20%만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철강이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뭐 이게 냉형 강판을 만드는 회사로 넘어가면 거기서 또 원가가 또 한 5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가 20%가 되고 20%가 또 절반이니까 10%가 되고 이게 가전으로 넘어가면 원가가 또 떨어지니까 또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100% 올라간 게 최종 소비자 단에 갈 때는 뭐 한 1%, 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철광석 가격이 올랐다고 다른 것도 다 오르면 1%, 2% 되는데 또 철광석 비중이 또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네, 그렇죠. 소비자가 소비하는 거에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라서 아마 지금 뭐 디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요즘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중국 물가는 오긴 올 거예요. PPI 때문에 오고. 근데 중국은 어쨌든 경기 부양을 이제는 안 할 수는 없을 거다. 그렇죠. 참 근데 거긴 딜레마일 것 같아요. 그 뭐죠? 저 추석 네. 추석 그 연장 그것 때문에 연장이 이제 황제 등급이죠. 그렇게 하자니 투표해서 저 민심을 잡자니 이제 이런 공동부의 좋은 아이템을 잡기는 했는데 네. 그러자니 규제를 하고 근데 규제를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를 살리려니 또 이거 풀어줘야지만 되지 이거 규제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네. 참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중국이 그 경기를 살려도 부양책을 써도 그 부동산이 아닌 무슨 뭐 친환경 부양책 뭐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방향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경기는 살려낼 거예요. 살려낸다고 보셔야 되고. 그렇죠. 공산주의니까 네. 원하는 대로 뭔가를 시도는 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우리 주식시장이 중국에 연동돼서 가는 경우들도 또 굉장히 많아서 뭐 그런 등등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 너무 그렇게 우울해하지 마세요. 지금 실적 좋아지는 것 같고 네. 퍼도 뭐 충분히 낮고 네. 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형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쓰린 마음을 좀 다스리면서 네. 중간에 잠깐 그 조그맣게 외도할 수 있는 네, 섹터나 주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또 아니 딱 좋은 거 딱 보시면서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사진 않으셔도. 근데 요즘은 제가 별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요즘 사실은 그때 제가 말씀하셨던 항공주 화장품 좀 다 올랐어가지고. 한번 갔었죠. 그리고 네. 제가 그때 또 팔아야 된다고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다 제자리 왔죠. 제자리 와서 리오프닝주를 그럼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두 가지 하셔도 돼요. 아니 뭐 두 가지 아는 게 없어요. 네. 아는 게 해주세요. 없고. 지난번에 와서 화장품, 그러니까 색조 화장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랬죠. 마스크 벗으니까. 네, 마스크 벗는 얘기해서 마스크 벗으면 당연히 색조죠. 기초가 아니죠. 그렇죠. 기초는 마스크를 하나 안 하나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그게 뭐였냐면 클리오였잖아요. 클리오. 2만 원, 2만 2천 원 사이일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2만 원, 8, 9천 원 갔을 때 이제 제가 갑자기 나와서 말하게 해달라 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와서 그렇죠. 파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시 제자리 왔어요. 한 2만 원, 2만 2천 원 사이 와 있단 말이에요. 네. 화장품주가. 근데 저는 지금 와서 리오프닝 하면 또 다시 이제 마스크 벗고 색조 화장품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화장품 브랜드를 사지 마시고 화장품 제조를 사세요. 아, 그것도 색조 제조. 색조 제조. 그것도 상장된 회사였겠죠. 우리나라에 있죠. 그러니까 그 뭐 한 3개쯤 있던데 그 중에 2개 정도가 색조 제조들일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화장품 업체가 그동안 중국 못 들어갔잖아요. 그랬죠. 그 사이에 중국에서 자국 화장품 업체가 열심히 키웠거든. 그러면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간 게 중국 시장 때문에 갔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자국에서 열심히 화장품 브랜드를 키웠기 때문에 앞으로 리오프닝이 되고 뭐하고 해도 우리가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먹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브랜드 쪽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브랜드 쪽은 별로 그렇게 경쟁력이 약하다. 리오프닝이 돼도 재미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다. 그게 아모레 퍼시픽의 급락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죠. 재미가 없을 수가 있다. 그런데 반해서 화장품 제조는 중국의 브랜드들도요, 결국 우리 화장품 제조 회사에 맡겨서 화장품을 만들어요. 화장품 만드는 건 우리가 세계 최고 1등이고 전 세계 모든 브랜드가 다 우리나라에 맡겨서 만드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의 브랜드가 떠도 얘들한테 주문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얘들은 리오프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마스크 벗고 나 화장품 칠할래 하는 순간에 얘들은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의 주가를 좀 보시는데 뭐 이름이 뭐 코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아,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저 잘 몰라서 네. 어느 게 더 좋은지 잘 몰라서 이게 코스로 시작하는 거 코스맥스하고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그렇죠.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코스맥스가 사실은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코스맥스가 색조가 강한다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그런데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있어요. 화장품 제조 중에 이름이 이거 전혀 아닌 게 뭐 하나 있더라고요. 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색조 쪽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도 괜찮다 그러는데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뭐 검색하면 금방 나오니까 네, 예, OEM, 그래서- ODM 하는 색조 화장품 회사. 그런 거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지금 뭐 당장은 눈에 보이는 거는 저는 개별 주식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냥 확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지금 됩니다. 공부하시라는 거.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종목을 하나 보면은 2개월, 3개월간 지켜보면서 예. 완벽하게 안 다음에 네. 근데 그러다가 날아가는 거 지켜만 보기는. 그러면 이게 그러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내 거 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예. 근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내 거 아니다. 부장님이 그 철강주 때문에 마음이 상하셔서 그런지 주식에 대한 의욕이 많이 꺾이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저 HTS에다가 쫙 종목 네. 몇 개씩 그 관심 종목들 만들어 놓으시고 지켜보시다가 지금은 이제 없으실 거 보니까 근데 지금 열받는 게 저도 많이 열받죠. 열받는 게 철강주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왜 요즘 철강주들이 조금 좀 올라오고 좋잖아요. 그렇죠. 좀 올라왔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안 올라가. 또 다른 이슈가 또 터졌어. 막 미치겠다니까요. 근데 네. 실적은 너무 좋으니까 언젠가는 실적을 반영하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어쨌든 뭐 올해 말 내년 초 정도까지 주식하고 그거 지나고 나면 저는 주식시장을 당분간은 안 쳐다보려고 그래요. 언제까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내년 초까지. 네. 그리고는 당분간은 주식시장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냥 이번에 돈 얼마를 벌든 벌고 뭐 못 벌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얼마를 벌든 벌고 못 벌었어도 그 벌면 정도 못 번 되면. 대로 정리하고 전 당분간은 좀 주식시장을 좀 주식을 쉴라 그래요. 당분간이라는 기간은 언젠가요? 얼마 동안인가요? 최소한 그 골디락스라는 거를 급락이 확인할 모든 게 다 때까지. 끝나고. 골디락스라는 걸 확인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오래 하신 분들은 뭐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근데 작년부터 시작하신 분들은요 두 가지는 이거 항상 아셔야 돼요. 하나는 작년 같은 그런 상승장은요 그거는 정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장이에요. 매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올해 힘들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힘든 게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힘든 게. 그렇죠. 힘든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좋다고 하는 주식을 골라서 이게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는 거 쫓아가면 항상 물립니다. 그렇죠. 이거는. 네. 그래서 가버린 주식은 내 주식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올해 같은 주식시장이 정상적인 주식시장이고 주식시장 굉장히 힘든 거다 이거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왜 잘 알아두시고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자기가 주가가 아무리 올라가든 뭐라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나 이제 정말 하기 싫다 그러면요. 팔고 떠나야 돼요. 맞아요. 네. 쉬는 것도 투자예요. 이게 주식 안 하고 있는 것도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돈 안 잃어요. 그래야. 그렇죠. 자신이 없는데 자꾸 해봐야. 네. 자신 없을 때 들어가면 무조건 잃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쉬는 것도 투자니까 여러분들도 뭐 들어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섞어 쉬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아주 장투로 가지고 있겠다고 한 건 그냥 갖고 계시고 그러지 않은 거는 좀 쉬셔라. 쉴 때는.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마 다 공감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소장님도 뭐 워낙 투자 액수가 크셔가지고 저는 정말 가끔씩 그래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해봅니다. 우리 소장님 잘 되셔야 되는데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네. 그러면서 하여튼 네 아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럴 거예요. 이런 심리를 다 크든 작든 그럼요.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네.
하여튼 잘 현명한 판단하시고 예, 투자하시는데 이러한 정보들, 지식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까지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시고 2.1 지속가능연구소 소장이신 한상원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